우리도 살아야 하고 아이들도 키워야 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요.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식탁 위로 떨어졌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서러운 마음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삼켰어요. 마치 짐짝을 처리하는 듯한 대화였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는 요양원 브로슈어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시설 좋아요. 그냥 여기 계시면 돼요. 나는 작은 가방 하나만 챙겼습니다. 그 안에서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오늘이 그날이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말이죠. 하지만 며느리는 자신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70살이 넘어서야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은 점점 더 좁아진다는 것이었죠. 작은 방 하나가 내 세상의 전부가 되어버린 지 벌써 몇 년이 흘렸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어느덧 10년이 넘었고 그 이후로 나는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처럼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아침이면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죠. 예전에는 남편과 함께 작은 텃밭에서 상추며 고추 같은 것들을 기르곤 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라기보다는 며느리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어머니, 괜히 밖에 나가서 다치시면 어떻게 해요? 그냥 집에서 편히 쉬세요. 며느리 순이는 늘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걱정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 담긴 진짜 뜻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죠. 나를 집안에 가둬두고 싶어 하는 마음이 훤히 보였습니다. 아들 민수는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 늦게 들어오곤 했고 들어와서도 나와 대화하는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땠어? 하고 물어봐도 항상 똑같죠, 뭐. 그냥 그랬어요. 라는 성의 없는 대답뿐이었죠. 가끔 내가 옛날 이야기를 꺼내면 어머니, 피곤하니까 나중에 얘기해요라며 자리를 피하곤 했습니다. 손자 녀석들도 할머니보다는 게임기나 스마트폰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식사 시간이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앉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어요. 며느리는 아이들 숙제 이야기나 학원 이야기만 하고 아들은 회사 일로 늘 피곤해했습니다. 나는 그저 조용히 밥만 먹을 뿐이었죠. 가끔 입을 열어도 어머니는 조용히 계세요라는 시선을 받곤 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나눌 때가 있는 대화를 들으면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둘만의 이야기에는 나는 끼어들 틈이 없었고 마치 내가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가끔 내 의견을 물어보는 일도 있었지만 그것도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죠. 저녁이면 혼자 방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들춰보곤 했어요.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 아들이 어렸을 때 사진들을 보면서 그때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때는 이 집안에서 내가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마치 짐짝 취급을 받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친구들과 통화할 때 들리는 이야기들도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요 라며 하소연하는 소리가 방 안까지 들려왔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왜 스트레스를 받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서러운 것은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어요. 나도 예전에는 며느리였고 시어머니를 모셨는데 그때는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은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받는 대우를 보면 과연 내가 그때 잘했던 게 맞나 싶기도 했죠. 밤이면 잠이 오지 않아 천장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모든 상황이 언젠가는 변할 거라는 희망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아침이었습니다. 며느리 순이가 아침 일찍부터 부산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죠. 보통은 아이들 아침 준비를 하느라 바쁜 것이려니 했는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낯선 남자 목소리가 집안에서 들려왔거든요. 어머니, 잠깐 나와보세요. 순이가 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나가보니 작업복을 입은 남자 2명이 사다리를 들고 서 있었어요. 순이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어머니, 혹시 넘어지실까봐 그러는 거예요. 안전을 위해서예요. 요즘 혼자 계실 때가 많으시니까 이렇게 해두면 저희가 안심이 되거든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러더니 작업자들이 내 방 천장 구석을 가리키며 뭔가를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검은색 기계였는데 처음엔 뭔지 몰랐습니다. 이게 뭐니? 카메라예요. CCTV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혹시 쓰러지시거나 하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순이의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카메라라니 내 방안을 다 들여다본다는 뜻이었거든요. 하지만 반대할 틈도 없이 작업은 금세 끝났습니다. 작업자들이 떠나고 나서 순이가 내게 작은 기계를 보여주었어요. 이걸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어머니가 괜찮은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감시를 위한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내가 언제 일어나고 언제 자는지, 무엇을 하는지 모든 것을 지켜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첫날 밤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천장 구석에 달린 작은 검은 눈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숨이 막혔습니다. 옷을 갈아입을 때도, 기침을 할 때도, 심지어 코를 풀 때도 누군가 보고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경직되었죠.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복도를 걸어갈 때마다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며칠 뒤 순이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어머니, 새벽에 화장실 너무 자주 가시는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섬뜩했습니다. 정말로 내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그 이후부터는 물도 제대로 마실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 가는 횟수까지 체크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더욱 노골적으로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낮에 왜 계속 누워 계세요? 몸에 안 좋아요. 좀 움직이셔야죠. 어머니, 텔레비전 소리가 너무 크신 것 같은데요. 아이들 공부에 방해가 돼요. 심지어는 내가 언제 기침을 했는지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감기 기운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약 드셔야겠어요. 나는 한 번도 감기에 걸렸다고 말한 적이 없었는데도 말이에요. 그저 목이 좀 마르다고 기침을 몇 번 했을 뿐인데 그것까지 감시당하고 있었던 거죠.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사생활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라는 게 사라져버렸어요. 항상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해야 했고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옛날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 것조차 부담스러웠죠. 밤에는 더욱 심했습니다.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면 다음날 아침 순이가 물어봤어요. 어머니, 밤에 잠을 못 주무셨어요? 계속 움직이시던데. 그때 알았습니다. 카메라는 나뿐만 아니라 밤에도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어둠 속에서도 내 모든 움직임이 기록되고 있었던 거죠. 점점 숨이 막혀왔습니다. 내 방이 감옥이 된 것 같았어요. 아니, 감옥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감옥에서도 혼자만의 시간은 있을 텐데 나에게는 그마저 허락되지 않았으니까요.
카메라가 설치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순이가 평소와는 다른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려는 듯한 얼굴이었죠. 아이들이 방으로 들어간 후 순이가 민수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요. 민수는 텔레비전을 보던 시선을 돌리며 대답했어요. 무슨 이야기인데? 순이는 잠깐 나를 힐끗 보더니 마치 내가 없는 것처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집에서 모시는 것도 힘들어요. 요양원 들어가셔야죠. 그래야 저희도 좀 편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상하고 있던 일이긴 했지만 막상 직접 들으니 충격이 컸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순이가 나를 마주보고 하는 말이 아니라 민수에게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보, 그런 말하면 안 되지.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말에는 힘이 없었어요. 마치 형식적으로 하는 소리 같았습니다. 뭐가 안 돼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저는 아이들 뒷바라지에 집안일까지 다 해야 하는데 시어머니까지 모시려니까 정말 한계예요. 순이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조차 부담스러웠지만 일어날 수도 없었어요.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당사자인 내가 자리를 뜨는 것도 이상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어머니는 우리가 모셔야 하는 분인데 어머니라고 해서 무조건 모셔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요즘은 요양원 시설도 좋고 전문적으로 돌봐주니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순이는 계속해서 자신의 논리를 펼쳤습니다. 나는 마치 물건을 처리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어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짐짝을 어디에 둘지 의논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요양원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민수가 현실적인 문제를 꺼냈을 때 순이는 이미 다 계획해둔 듯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그건 어머니 연금으로 충분해요. 그리고 집도 어머니 명의잖아요. 필요하면 그것도 처분할 수 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순이는 내 재산까지 다 계산해 두고 있었던 거예요. 나를 요양원에 보내는 것도 모자라서 내 집까지 처분하려고 하다니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너무 심한 것 같은데. 민수가 다시 한번 말했지만 여전히 약하고 확신이 없는 목소리였어요. 순이는 그런 민수를 보며 더욱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심한 게 아니라 현실이에요. 우리도 살아야 하고 아이들도 키워야 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서러운 마음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꼭 삼켰습니다. 울면 더욱 초라해 보일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억울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 침묵이 순이에게는 동의의 표시로 보였나 봅니다. 순이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거든요. 내일 몇 군데 요양원 알아볼게요.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해서 가끔 면회는 갈 수 있게. 면회를 가겠다는 말조차 형식적으로 들렸습니다. 정말로 면회를 오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체면상 하는 소리 같았어요.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순이가 나를 완전히 내쫓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의지할 곳은 이 집뿐이고 갈 곳도 없다고 여겼거든요. 순이의 말대로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고 체념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의 카메라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쓸쓸히 요양원에 가야 하는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상한 감정도 들었습니다. 분노라고 해야 할까요?
내가 이렇게 당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어요. 며칠이 지나자 순이가 정말로 요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곳저곳 전화를 걸고 브로슈어들을 주문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나는 마치 남의 일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분명 내 일인데도 아무런 발언권이 없었거든요.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순이가 두꺼운 봉투를 들고 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밝은 표정이었는데 그 표정이 오히려 더 섬뜩하게 느껴졌어요. 어머니, 요양원 자료 가져왔어요. 같이 한번 보실래요? 순이는 내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침대 위에 브로슈어들을 펼쳐놓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깨끗한 건물들, 웃고 있는 어르신들, 친절해 보이는 간병인들의 모습이었죠. 여기 보세요. 시설이 정말 좋죠? 방도 따로 드리고 전문 간호사도 있고 그냥 여기 계시면 돼요. 순이는 마치 호텔을 소개하는 것처럼 신나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저 예쁘게 포장된 감옥 같았어요.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내가 원해서 가는 곳이 아니라면 의미가 없었습니다. 식사도 영양사가 직접 관리해주고 운동 프로그램도 있어요. 집에서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건강에 좋을 거예요. 순이의 말을 듣고 있으니 화가 났습니다. 마치 내가 집에서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거든요. 실제로는 순이가 나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으면서 말이에요. 여기는 어때요?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에요. 차로 3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가깝다는 것도 웃긴 일이었습니다. 면회를 자주 오겠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 같았지만 순이가 정말로 자주 올 것 같지는 않았어요. 아마 처음 며칠만 형식적으로 오고 그 이후에는 명절에나 한두 번 올 것 같았습니다. 비용도 어머니 연금으로 충분해요. 여기 보세요. 한 달에 이 정도면 되거든요. 순이는 내 돈으로 내가 들어갈 요양원 비용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내 연금이 얼마인지도 정확히 알고 있더라고요. 언제부터 내 통장을 관리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기분이 씁쓸했어요. 나는 그 모든 설명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싫다고 말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고 좋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어머니, 어디가 마음에 드세요? 순이가 내 대답을 재촉했지만 나는 입을 열 수 없었어요. 그러자 순이가 알아서 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여기로 할까요? 시설도 좋고 집에서도 가깝고 내일 한번 가서 직접 보시고 결정하시죠. 이미 결정된 것 같은데 무슨 선택권을 주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형식적인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날 밤 나는 작은 가방 하나를 꺼내서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것을 가져갈 수는 없을 것 같았거든요. 옷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 몇 장만 넣었어요. 짐을 챙기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슬프기보다는 오히려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오늘이 그날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입던 스웨터를 만지작거리다가 문득 그분이 말씀하신 게 생각났어요. 당신이 혼자 남게 되면 어쩌지 걱정이야. 그때는 그냥 넘겨들었는데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순이가 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준비 다 되셨어요? 요양원에 가봐야죠. 나는 작은 가방을 들고 방을 나섰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방을 둘러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10년을 넘게 살던 방이었는데 이제는 남의 방이 될 것 같았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민수가 미안한 듯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이들도 학교에 가느라 바빠서 할머니가 어디 가는지 관심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차에 타면서 순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한번 가서 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곳도 알아볼게요. 하지만 그 말이 진심인지는 의문스러웠어요. 이미 다 결정해놓고 형식적으로 하는 말 같았습니다. 차가 출발하면서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동네 풍경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정말 이대로 끝나는 건가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이상한 예감도 들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멀리서 요양원 건물이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크고 깨끗한 건물이었어요. 주차장도 넓었고 입구 앞에는 예쁜 화단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순이는 나보다 몇 걸음 앞서 걸으며 당당한 걸음걸이로 현관문을 열었어요. 로비에 들어서니 깔끔하고 밝은 분위기였습니다. 접수대에는 젊은 직원이 앉아 있었고 여기저기 소파에는 어르신들이 앉아서 담소를 나누고 계셨어요. 순이는 주저하지 않고 접수대로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리 연락드렸던 김순이입니다. 순이가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며 말했어요. 접수 직원은 서류를 받아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입소 절차 진행하시는 거죠? 네, 이분이 저희 시어머니세요. 오늘부로 입소하십니다. 순이는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뒤에 서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이곳이 내 집이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접수 직원의 얼굴이 갑자기 놀란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서류를 보던 시선을 들어 나를 바라보더니 눈이 크게 떠지는 것이었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접수 직원이 당황한 듯 일어서더니 급히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원장님, 지금 로비에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당장요. 순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얼굴이었어요. 민수도 마찬가지로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곧이어 원장실 문이 열리면서 중년 남성이 급히 나왔습니다. 원장인 것 같았는데 나를 보자마자 얼굴이 환해지면서 급히 뛰어왔어요.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원장이 내게 깊숙이 허리를 숙이며 인사를 했습니다. 그 순간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어요. 순이와 민수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미리 연락을 주시지 그러셨어요? 미리 연락을 주셨으면 제대로 준비했을 텐데요. 원장의 말에 순이가 더욱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한데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분은 저희 시어머니시고 입소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순이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지만 원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 이분은 우리 요양원의 소유주시자 대표님이십니다. 어떤 오해가 있으셨던 건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이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졌습니다. 민수는 눈을 크게 뜨며 내 얼굴을 바라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때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나를 향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오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원들의 인사를 받으며 나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존중받는 느낌이었어요. 집에서는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는데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여전히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시어머니께서 여기 대표님이실 수가? 원장이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요양원은 대표님께서 5년 전에 설립하신 곳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만들고 싶다고 하시면서 직접 투자하셨죠. 지금도 운영에 대한 모든 결정을 대표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 말을 들으며 순이의 얼굴이 점점 더 하얘졌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어떤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지 깨달아가는 것 같았어요. 민수도 충격을 받은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이 요양원이? 나는 처음으로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만든 곳이야. 너희는 몰랐겠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유산으로 받은 돈으로 이곳을 세웠다. 순이는 이제 완전히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어떤 말들을 했는지 떠올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나는 잠깐 순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모욕과 감시, 그리고 나를 짐짝 취급하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이제는 모든 것이 뒤바뀐 상황이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다른 어르신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는 표정들이었어요. 직원들은 여전히 나를 중심으로 서서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여전히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나와 원장을 번갈아 보면서 뭔가 잘못되었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분명히 뭔가 착각이 있을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그런 능력이 있으실 리가. 순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원장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착각이 아닙니다. 여기 대표님의 사진도 걸려 있고 모든 서류에도 대표님 성함이 나와 있어요. 원장이 로비 벽면을 가리켰습니다. 정말로 그곳에는 요양원 설립 기념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가운데 내가 테이프를 자르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순이는 그 사진을 보고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희는 전혀 몰랐던 거죠? 민수도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이런 중요한 일을.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말할 기회가 있었나? 너희는 내가 뭘 해도 관심이 없었잖아. 그냥 집에서 얌전히 있기만 바랐지. 그 말을 듣자 민수와 순이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사실이었기 때문이었죠. 원장이 상황을 파악한 듯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대표님, 정말로 가족분들 이 대표님을 이곳에 모시려고 하셨던 건가요? 그런 것 같네요. 나를 요양원에 입소시키려고 왔다고 하더군요. 내 말에 원장과 직원들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들의 대표를 요양원에 입소시키려 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듯이 말이에요. 그럼 대표님께서는 전혀 원하지 않으셨는데도 내 동의 없이 정해진 일이었어요. 물론 나는 반대했지만 들어주지 않더군요. 순이는 이제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 점점 깨달아가고 있었거든요. 자신이 내쫓으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양원의 주인이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원장이 더욱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남편분이 돌아가신 후에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만들고 싶다고 하셨어요. 나처럼 외로운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을 만들겠다고 하시면서 전 재산을 투자하셨죠. 그 말을 듣자 순이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전 재산이라는 말이 특히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자신이 그동안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사람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인지 깨달았을 테니까요. 지금 이 요양원에는 80분의 어르신들이 계시고 직원만도 50명이 넘어요. 모두 대표님 덕분에 일자리를 얻고 생활할 수 있게 된 거죠. 원장의 설명에 주변에 모여든 직원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표정들이었어요. 나는 오랜만에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순이는 계속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정말 몰랐어요. 시어머니께서 한 번도 말씀을 내가 말을 해야 하나? 내 눈에 나는 그냥 짐짝이었잖아. 하루 종일 카메라로 감시하고 요양원에 처박으려고 하고 내 말에 원장이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카메라로 감시를요? 대표님을요? 그래요. 안전을 위해서라면서 내 방에 카메라를 달아놨어요. 내가 언제 화장실 가는지까지 다 지켜봤어요. 그 말을 듣자 주변에 있던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존경하는 대표님이 그런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에 분노하는 표정들이었어요. 순이는 이제 변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정말 어머니 안전을 위해서였어요. 혹시 넘어지시거나 하실까봐. 안전을 위해서라면 직접 옆에서 돌봐드렸어야죠. 카메라로 감시하는 게 안전을 위한 일인가요? 원장이 순이를 향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순이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어요. 민수도 어색한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다시 집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들의 말을 들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미 늦었다. 여기까지 와서 무슨 소리냐? 나를 짐짝 취급하면서 내쫓으려고 했으면서 이제 와서 모시고 간다고? 로비에 있던 어르신들과 직원들이 모두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모두가 느끼고 있었어요. 순이는 이제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점점 실감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동정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받은 모욕과 무시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났으니 더 이상 숨길 필요도 없었어요. 진짜 내 모습을 보여줄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로비 한가운데로 걸어나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숨을 이유도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이와 민수는 불안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무슨 말을 할지 예상이 안 된다는 듯한 얼굴이었죠. 저는 지난 몇 년간 제 며느리로부터 감시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제 방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제가 언제 잠들고 언제 일어나는지, 언제 화장실에 가는지까지 모든 것을 지켜봤어요. 직원들과 어르신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표정들이었어요. 순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를 짐짝 취급하면서 요양원에 처박으려고 했습니다. 제 의견은 전혀 듣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오늘 이곳에 데려온 거예요. 원장이 분노한 표정으로 순이를 바라봤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들이 존경하는 대표님을 그렇게 대했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잘 몰라서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께서 이런 분이신 줄 알았으면 어쩔 건데? 나를 존중해 줄 거야? 그럼 지금까지는 왜 그렇게 했어? 내 질문에 순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는 내가 누구든 상관없이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거니까요. 내가 요양원 대표라는 걸 알았으면 잘해줄 거고 그냥 가난한 시어머니라고 생각하면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거야? 순이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내 말이 전곡을 찌르고 있었거든요. 이때 한 직원이 휴대폰을 보더니 급히 원장에게 다가왔습니다.
원장님, 클라우드에 저장된 보안 영상들이 있는데 혹시 필요하시면.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번 확인해 보자. 몇 분 후 직원이 태블릿을 가져왔습니다. 화면에는 내 집의 카메라 영상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순이가 설치한 카메라가 클라우드 서버에 연결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영상에는 내가 혼자 방에서 울고 있는 모습, 사진첩을 보며 남편을 그리워하는 모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이가 친구들과 통화하면서 나를 험담하는 소리까지 녹음되어 있었어요. 시어머니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니까. 빨리 요양원에 보내야 해. 그 늙은이 하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피곤하다고. 영상에서 들려오는 순이의 목소리에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순이는 이제 완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순이가 내 통장을 몰래 확인하고 내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하는 장면까지 나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연금이 이 정도면 요양원비는 충분하고 집도 어머니 명의니까 나중에 처분하면 돼. 그 영상을 보고 원장이 분노에 차서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노인학대입니다. 감시는 물론이고 재산까지 노리고 있었다는 게 증거로 다 남아있네요. 다른 직원들도 분개했습니다. 대표님께서 이런 대우를 받으시다니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표님 가족이라니 믿을 수 없어요. 순이는 이제 변명할 말도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확하게 드러났거든요. 민수도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을 뿐이었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쌓인 모든 분노와 억울함을 토해내기로 했어요. 이제 충분히 봤지? 내가 어떤 대우를 받으며 살았는지 말이야. 나는 그저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인데 감시받고 무시당하고 짐짝 취급당했어. 로비에 있던 어르신들 중 한 분이 나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셨어요. 대표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다른 어르신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나는 오랜만에 진정한 위로를 받는 기분이었어요. 순이가 마지막으로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런 말을 들어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용서? 이미 늦었어. 그동안 나한테 한 일들을 생각해봐. 나는 원장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앞으로 이 사람들은 이곳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여기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말입니다. 원장이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보안팀에 즉시 연락해서 출입을 금지시키겠습니다. 모든 시선이 순이에게 쏠렸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민수의 팔을 붙잡고 서 있었어요. 민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가거라.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 없잖아. 내 말에 순이와 민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고개를 숙인 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나는 진정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순이와 민수가 나간 후 로비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방금 일어난 일들을 소화하느라 바쁜 것 같았어요. 나는 한가운데 서서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처음으로 이곳이 정말 내가 만든 공간이라는 실감이 났어요. 원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시죠?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이제야 속이 시원해졌어요. 그때 로비에 있던 어르신 한 분이 나에게 다가오셨습니다.
80이 넘어 보이는 할머니였는데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내 손을 잡아주셨어요. 대표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가 이렇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것도 다 대표님 덕분인데 그런 대우를 받으시다니.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둘씩 나에게 다가와서 위로의 말씀을 건네주셨습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존중받고 싶어 했는지를 그분들은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우리도 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자식들한테 짐이 된다고 생각할 때 말이에요. 하지만 대표님처럼 당당하게 맞서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분들의 말씀을 들으며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나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로비 한가운데 서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늙었다고 해서 무시당할 이유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존중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저도 존중받아야 할 한 사람입니다. 내 말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진심 어린 박수였어요. 나는 오랜만에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원장이 직원들을 불러서 지시했습니다. 오늘부터 대표님께서 원하실 때마다 이곳에 머무실 수 있도록 특별실을 준비해 드려라. 최고급으로 말이야.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특별 대우는 필요 없어요. 다른 어르신들과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저도 그냥 이곳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싶을 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어르신들이 더욱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내가 그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며칠 후 민수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순이는 함께 오지 않았어요. 민수는 초라한 모습으로 로비에 들어와서 나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시울도 붉어져 있었어요. 미안해요, 어머니.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가 이런 분이신 줄도 모르고 순이가 어머니를 그렇게 대하는 줄도 몰랐어요. 민수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손을 가만히 빼냈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그때 왜 몰랐어? 내 아내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정말 몰랐던 거야?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했던 거라는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다시 집으로 돌아오시면 안 될까요? 순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하지만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이제 이곳이 좋아. 여기서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싶어. 민수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다가 결국 돌아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쓸쓸해 보이긴 했지만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나는 정말로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아침 체조도 하고 텃밭 가꾸기도 하고 옛날 이야기도 나누며 지냈어요. 무엇보다 좋은 것은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유롭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카메라는 더 이상 나를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언제 잠들고 언제 일어나는지, 언제 화장실에 가는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대신 내가 아프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 달려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창가에 앉아서 석양을 바라보고 있는데 옆에 있던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대표님, 요즘 정말 밝아 보이세요. 처음 오셨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 같아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가요? 저도 그런 기분이에요. 오랜만에 제 자신을 찾은 것 같거든요. 정말 그랬습니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되찾은 기분이었어요. 당당하고 자존감 넘치는 내 모습을 다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요양원은 더 이상 내게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지켜낸 자존심의 성이 되었어요.
여기서 나는 대표로서 존경받고 한 사람으로서 사랑받으며 지낼 수 있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이 끝나기 전에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이에요. 늙는다는 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내 안에 이런 강인함이 있다는 것도 몰랐을 거예요. 혼자서도 충분히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누구의 감시도 없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말이에요.